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루시아가 엮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시집에서 나온 작자미상의 식구 중 일부를 재인용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오도독, 오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너무 비장하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교의 중심에는 이제 경제가 있는데 경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외교력,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오래 남긴 것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첫 시간 가졌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이고요. 현 외교광장 이사장이십니다. 김준영 한동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또 예.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예, 예. 저는 이 식구 중에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 버리는 것,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좀 비장한데 좀 또 요즘 시대하고 요즘 시대하고- 시대하고 어울리긴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그러면서 또 무의미하게 죽어버리는 것. 근데 현재 지금 정부가 하는 일도 말은 그냥 굉장히 거창했단 말이죠. 자유가치 동맹, 그러면서 우리가 글로벌 어떤 선진국으로서 뭐 팔로워도 아니고 우리는 앞에서 퍼스트 무버 뭐 별 이야기는 다 했어요. 예, 경영학, 외교학의 좋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성과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엑스포 유치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 뭐 저는 참사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음. 계속 제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나 이런 분들이 그러지 말라고 부산 분들 다 듣고 계신다고. 그렇죠. 제가 부산 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음.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아젠다가 너무 올드해요. 음.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외교 역량을 다 투입할 정도. 우리가 과거에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유치할 때의 기분으로 이건가 뭔가 지지자들이나 또는 이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냄새가 좀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전두환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보시면요,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7, 80년대 냉전 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깝게는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와 매우 닮아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좋은 얘기는 다 하면서 예. 북한한테 강경하면서 통일부 없앨라 그랬던 것부터 시작해서 매우 유사하고, 실제로도 지금 이것을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재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실제로 이명박 정 인사 자체도 지금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또 그때 출신이고요. 예. 또 멀게 보면 7, 80년대 전두환, 박정희 때 냉전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를 진영으로 나누고 완전히 미국, 일본에 올인하는, 이게 그때와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포도 그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사고 방식이 일단 낡았다. 예, 낡았고 예. 냉전적이다. 음. 지금의 우리는 지난 30년이 완벽하진 않아서도 우리처럼 개방형 통상국가라 그러잖아요. 예. 무역하고 우리는 지정학이란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한테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린 지정학적으로 분리하죠.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안 그래도 우리 역사를 보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잖아요. 예. 그래서 발칸반도하고 한반도는 국제 정치학자들 사이에 저주의 지정학이다. 예. 물론 이탈리아처럼 강력하면 양쪽으로 뻗어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사실 고구려 정도가 있고요. 예. 그 외에는 계속 양쪽 세력으로부터 충돌하는 지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정학이란 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예.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륙 세력, 북한 빼고도요, 중러의 대륙 세력, 미일의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게 지금 딱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 30년은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바로 소위 말하는 탈냉전이고 세계화잖아요. 예. 우리한테는 최고의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에서는. 그렇죠. 뭐 여기에 빈부의 문제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성장만 얘기하는데요. 지난 30년에 예.
우리도 중국만큼이나 엄청난 성장을 그랬죠. 한 거예요. 그랬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역사의 시계를 돌려요. 물론 이게 우리만 돌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하지만 예. 우리는 오히려 그걸 늦추거나 음, 또는 여기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그렇죠. 되는데 가속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앞장서서 깃발 들고 그렇죠. 흔들고 그래서 오히려 훨씬 빠른 속도로 7, 80년대 돌아가고 있고 가깝게는 이명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전두환 때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그래도 동원 그나마 그래도는 안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압제적으로 동원 체제였고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어떤 짓을 해서라도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사실 바덴바덴 네. 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 뒤에 사실 많은 어떤 뒤에서 했던 어떤 접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네. 들리고 네. 충분히 그럴 법한 정권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그런 낡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나 과정도 그렇게 유능하다 뭐 결과를 성취했다 이거는 또 전혀 안 보이고 90표 차이나 났단 말이죠. 저는 안 된다고는 얘기했지만 이 정도 예. 차이 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5, 60표, 70, 80표도 나오고 예. 그때 얘기했던 게 1위가 과반수를 못 넘으면 거기에서 2차 결선 투표에 가면 우리가 뒤집을 수 그렇죠. 있다 이게 전략이었거든요. 예. 근데 뭐 처음부터 아예 상대가 안 되고 우리가 29표인데 예. 이탈리아는 포기 상태였습니다. 음. 그런데 얼마를 얻었습니까? 17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5천 49대 51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5,500억을 들여서 거의 돈을 안 쓴 로마보다 12표를 더 받은 거예요. 아, 5,500억을 들여서 네. 대통령 순방 빼고요. 순방 비용 빼고 빼고 제가 알기로는 5,500, 5,000에서 5,500 이게 환율 따라 계속 달라지는데요.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 뭐 돈 때문에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돈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사우디가 미국이나 다른 뭐 나라들과 밀당을 잘 한 겁니까? 아니 그럼 준비된 멘트 같고 이것도 오일만 예. 오일머니에 당했다는 게 예. 옛날 말 같아요. 이것도 네, 이것도 진짜 7, 80년대 워딩이에요. 그러네요. 70년대 뭐 오일머니가 강성했을 그럼 때 이 말이 뭐예요? 음. 이게 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니들 심판 매수했지잖아요. 그런 이거 정말 비겁한 그러니까 축하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그러네요. 저기 예. 사우디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축구에서 경기 졌는데 심판 매수했지. 심판 매수 근거도 없이. 그러네요. 그게 니들이 불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돈을 안 썼나요? 우리는 경제력이 훨씬 더 많은 건데 그거는 일단 사실관계도 틀렸고요. 우리도 그거 개발 원조와 약속을 굉장히 많이 굉장히 하죠. 많이 했죠. 근데 우리는 대놓고는 이게 사실 이탈리아는 뭐냐면 여기 자유인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약점인 그러네요.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고요. 우리도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는 최근에 사우디와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중동 그래서 붐이나 뭐 대놓고 이런 얘기를 것들을 하지는 못하고 뭔가 이제 자유 가치 이런 얘기는 하고 사우디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뭔가 대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뭐 나중에 PT 문제도 나오지만 우리는 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예. 지금 사우디를 보면 사우디가 얼마나 제가 보기에 사우디에 놀라요. 외교도 그렇고 음. 얼마나 실행될지는 모르지만 빈살만 이 사람이 그리고 국내의 인권 이런 문제 다 있지만 그렇죠. 적어도 지금에 보이는 개혁적인 모습, 음. 변화하자는 모습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오히려 우리는 중동의 오일 달러라고 얘기하지만 오일은 곧 없어진다. 빈살만이 그거잖아요. 예. 금융 그래서 관광 도시로 변하려고. 변화시키고 예. 미래 에너지로 가겠다고 지금 그렇죠. 옮기는 미래. 그래서 사우디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이건 사우디의 엑스포가 아니라 세계 엑스포다. 이게 공감을 얻잖아요. 플러스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른 그렇지. 국가에게 약속한 거는 뭐 기본이고요. 그걸 우리도 불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면서 뭐 클린 에너지로 가겠다. 특히 뭐 원유회사, 네. 정유회사 이쪽이 수소나 이런 쪽에 또 강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런 빈살만의 전략. 그 다음에 미국이 사실은 눈치를 봤잖아요. 우리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덜컥 내줘버렸고 사우디는 반도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업의 쌀인데. 근데 이제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원유 강국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예. 여기에 우리가 좀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글로벌 사우스의 힘이에요. 아, 글로벌 사우스의 힘이다. 이 왜냐하면 제가 세 가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세 가지 최근에 득표 상황을 좀 보면 세 개 투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엔이고 하나는 하마스 이스라엘 휴전에 대한 유엔에서의 예. 표결이고요. 또 하나 엑스포입니다. 예. 이걸 보시면 처음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141개국이 비난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제재에 참여한 국가는 48개국입니다. 그렇죠. 이 48개국은 예. 거의 48이고요. 예. 그다음에 하마스 휴전 반대했는 국가가 44예요. 비슷하네. 예. 그러면 이 비슷하면 반대란 말은 예. 그 하마스 편인 거예요. 미국 예. 편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엑스포가 지금 한국하고 이탈리아 합치면 46입니다. 44, 46, 48. 이게 뭐냐? 이제 미국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났을 때 러시아 그 생션 제재에 참여했던 나라도 한 50개국밖에 안 된 걸로 제가 기억. 지금 말씀드린 48이요. 48. 48. 아까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말로는 전쟁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제재에 참석한 48개국밖에 안 돼요. 48, 46, 44예요. 이건 뭐냐? 미국이 옛날 같이 가치를 얘기하고 하면서 미국의 파워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그리고 엑스포까지 쭉 세 개가 연결되는 거는 절대 50 이상을 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가치 외교에 합당한 국가. 그러니까 인권, 서구적, 미국적 가치, 한국이 말하는 가치에 통과할 수 있는 나라가 50개밖에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 말은 뭐냐하면 예. 우리 대통령이 유엔 가가지고 연설할 때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예. 유엔의 가치가 자유가 아니에요. 우선 가치는 평화예요. 예. 그리고 국제 개발이나 복지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193개국 회원 중에 153개국 아까 말씀 50을 빼면 143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50개국 빼고 50개국만 가지고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50개국만 지금 챙기는 거예요. 교역을 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없죠. 우리는 한 200개국을 교역해서 살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렇죠. 그 바깥에 지금 사우디도 있고 그 바깥에 중국이고 그러면 이게 브릭스 최근에 제가 그래서 브릭스에서 가입국이 누구냐? 브릭스가 원래 그렇죠. 5개 예. 국가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이번에 예. 참가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브릭스가. 거기에 쑥 들어갔군요. 들어갔습니다. 예. 신가입국이고요. 이 브릭스가 G7에 한 2030년대 가면 브릭스 가입국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들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G7을 능가합니다. 아직은 한 3분의 2 수준인데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를 보면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한국 편을 거의 안 뽑았을 겁니다. 비밀 투표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골드만삭스가 2075년, 60년, 75년까지 뭐 원자재 중심 국가들 미국이나 중국의 지금 양극 체제 빼고는 인도네시아랄지 브라질이랄지 이런 나라들이 쭉 부상하는 것과 맞습니다. 또 아프리카가 지금 깨어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과거에 인도네시아 반둥 회의할 때 55년이었나요? 예. 그럴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원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G77이라 그래서 G7하고 표시 내려고 우리는 수가 많다 해서 G77이라 그래 그랬어요. 맞아요. G77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끼어 있어서 자구책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렛대 레버리지를 행사하면서 우와 안 되면 우리는 원자재 못 줘, 못 그렇죠. 팔아, 수출 못 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꼼짝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다 중국이랑 연결돼 있어요. 48개국 중에 그러니까 그 제재에 참여한 국가 중에 아시아에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2개는 싱가포르, 대만입니다. 싱가포르는 대만 빼면 한국,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네.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오히려 반너가 아니고 미국과 반대쪽에 서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한 50개국 미만에 있는 나라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 강국들은 꽤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피 튀기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밖에 어떤 리소스는 자원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주 굉장히 난처한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지금 있는데 자기가 비즈니스맨이라면서 지금 예. 세계 시장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영업사원 1호가 세계 시장을 이렇게 모르는 게 엑스포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구체적인 케이스로 나타나서 그렇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그렇죠. 포기할 수 없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과 외교 통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천지 차이인데 마치
지금 정부는 그런 나라들과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야 되냐, 그런 나라를 좀 돼야 되는 거냐고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이상한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미국은 누구를 찍었을까? 프랑스는 공개적으로 1차 투표할 때는 예. 사우디아라비아 찍는다라고 해버렸잖아요. 예, 마크롱이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말을 안 했단 말이지. 그것도 좀 사실은 섭섭하거든요.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 왜냐하면 사우디는 1년 전에 들어갔고 많은 국가들이 만나고 그동안에 표를 다 다져놨단 말이에요. 입장을 정해놨는데 한국이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미리 한 나라에 대해서 약속한 걸 뒤집는다는 거는 그 정도의 비전과 그 정도의 메리트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거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도 뭐 비밀 투표니까 알 수 없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미국도 음. 그렇게 약속했을 거고 사우디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걸 뒤집는 만큼의 한국이 해줬냐? 제가 왜 그렇게 의심하냐면 뭐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친미하면서도 미국한테 얻어내는 건 거의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얻어내면서 우리가 가진 걸 주면서 이렇게 하는 치열한 외교가 미국한테 보이지 않거든요. 소위 말하는 가치나 이런 거 다 말장난일 수 있잖아요. 미국이 특히. 특히 이제 그게 답답해 보이는 게 국내 유권자들에게 뭔가 쇼잉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느낌이 많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렇게 올림픽처럼 유치하는 게 좀 올드한 일이다, 낡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차라리 과감히 어떤 실용적인 외교를 선택을 해서 사우디에서 그 미래 도시를 건설을 할 때 우리가 그쪽으로는 좀 많이 좀 수주를 하고 예, 예. 이쪽에서는 사우디한테 과감하게 양보를 하면서 어떤 하나라도 얻었으면 어땠을까? 아니 역설적으로 지금 예. 제도전이 나오는데 사우디를 밀어주고 또는 사우디가 그 다음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차라리 전략적으로. 예,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35년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 정권과 그 시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한 게 없다고 제가 얘기하면 예. 미국과 일본만 1년 반 동안 얘기하면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아젠다가 엑스포거든요.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북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켰습니까? 뭔가 다른 나라를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내세울 만한 기후 변화도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기후 변화의 중심 국가, 기후 깡패라는 국가를 벗어나서 기후 선도 국가가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업적은 윤석열 정부의 업적은 한미일 동맹을 그거밖에 강화했다. 없었죠. 그렇죠. 한미일 동맹 강화다. 근데 네. 그것도 이게 어떤 유의미합니까? 효용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니 예. 일단 한미 관계 출범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당선자 신분일 때 저기 갔었거든요. 예. 저 일종의 특사입니다. 특사라는 명칭은 안 갔는데 미국에 제일 먼저 갔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졌냐 하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복구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냐 망가진 적 없다. 뭘 복구하냐? 그렇죠. 복구라 쓰지 말고 업그레이드나 강화라 쓰는 건 좋은데 복구라 쓰지 마라. 그렇죠. 예. 그게 초기 반응이었잖아요. 초기 반응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 미국도 한미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프레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정부가 다 망가뜨렸다. 지금 또 엑스포도 지난 정부 때문에 그렇죠. 그랬다. 지난번에 잼버리도 지난 정부 때문에 막 외교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를 반미 정부, 반일 정부, 친북, 친중 정부라고 딱 프레임을 짜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친일, 친미, 반중, 반너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반복,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네요. 그러면 갇혀버리는 거죠. 그걸 정당화하다 보니까 한미 관계에 올인하고 미국은 그걸 아니까 얘들은 뭘 안 줘도 오게 돼 있네. 그래서 뭘 안 줘도 오게 돼 오는 게 되는 있네.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예. 세계 외교 무대에서 작동을 합니다. 예. 에이펙 가가지고 칠레하고 페루하는 정도 만났잖아요. 예. 이제는 에이펙은 사실 뭐 엑스포 때는 뭐 엄청나게 엑스포 때문에 그 전에는 많이 만났지만 그죠. 근데 뭐 예. 그 유엔 때는 불과 9월에 40몇 개국 나온 게 뭐 세계 기네스북 기록이라고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둘밖에 안 만났고 미국도 잠시 조우했고 중국 못 만났죠. 러시아 못 만났죠. 뭐냐 하면 외교 무대에서 한국을 구태여 만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변수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젠다도 없고 우리는 예. 이제 엑스포 없으니 진짜 아젠다 없어졌고 또 미국을 설득시키면 한국은 따라온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태할 필요도 없는 어차피 안 만나줘도 될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이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추락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제대로 못 만나고 있고 러시아와도 뭐 당연히 지금 잘못하면 적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부터 정리를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우리가 뭐 엄청나게 도와주면서 자유가치 동맹의 선두에 서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라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초기부터 한러 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적 전 맥락을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예. 2차 가해자로 아, 우크라이나가 예. 지금 지고 있고 침략을 당했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냐. 제가 이제 초기부터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초기에 뭐 여러 가지 작전적 실패나 군사적 운영에서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다음에 뭐 키우를 공격했으니까 전체 점령하네. 저는 러시아는 동 우크라이나만 점령할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아예 진지를 구축하고 장기전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지는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지금의 전쟁의 양상은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금처럼 가는 거잖아요. 예. 저는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다른 국가들이 계속 싸우라고 지금 무기를 대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람이 군인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전망에 지금 사실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죽어가니까. 보시면 이 전쟁이 가끔 뭐 드론을 모스크바에 날리는 거 외에 전쟁터가 우크라이나에 제한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나라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의 군대는 군대가 없죠.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41개국이 그리고 48개국이 참여했는데 예. 저는 경제 제재까지는 어느 정도 손해를 그렇죠. 감노하더라도 예. 저는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국격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분명히 러시아가 잘못했고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제가 이거 뭔가 안 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제재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무기 제공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죠. 지금 우회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무기 제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한 게? 그래서 지금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좀 더 자세히 사실 이건 작년 6월부터 가장 보수적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우리 중앙일보가 특종을 내기도 했었어요. 예. 그때가 뭐냐면 미국이 제시한 우회 수출 국가가 폴란드, 그 다음에 캐나다, 예. 미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회 수출이라는 게 우리는 미국한테 수출하고 미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폴란드로 간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폴란드로 간 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무기가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폴란드는 아니거든요. 폴란드 갔다가 바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기사를 찾아보시면 폴란드 대통령이나 수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좀 더 압박해서 한국이 무기를 좀 더 포탄을 더 가져와라.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 보면 지금 오늘 나온 게 뭐냐면 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보다 한국 한 나라가 지원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전 유럽이 지원한 포탄보다 한국 한 한 나라가 나라가 하는 게 더 많다. 지원한 포탄이 많다. 그리고요. 이 포탄을 수출할 때 반드시 사인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3자 이전 금지 조항입니다.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 판 게 돌아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무기 계약의 위반은 뭐냐면 이 무역을 3자한테 옮기는 겁니다. 그러네. 그거 사인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계약에 계약서. 약간 좀 밀수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법칙을 불문율을 어긴 겁니다. 아,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뭐 폴란드나 미국 갔다고 왔다고 해서 그게 한국 무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설득력이 있나요? 진짜 문제 삼고자 한다면 크게 문제 삼을 수 그러니까 있는. 저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북한이 러시아한테 공급했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증거보다 훨씬 없어요. 뭐냐면 대규모 했다는 게 증거가 부족해요. 예. 뭐 몇 건이 나온 거는 블랙 마켓에서 북한 무기가 돌아다니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저는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한테 협박에 가까운 비판을 했던 것을 보고 아니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강한 어조로? 저 러시아에 대해 반대합니다. 오해하지 예. 마십시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적으로 만들면 제일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니까. 예. 그렇게 강한 어조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은 EU든 미국이든 우크라이나 원조에 있어서도 지금 올스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우리는 또 지원한다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던데 걱정입니다. 이 네. 상황. 그리고 중국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은 시진핑이 만날까요? 이게 지금 상황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뭔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만났잖아요. 외교부장, 네, 네. 외교부 장관들끼리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 한중 사이에 이슈가 없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또 여소수 문제도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외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 미국과 중국이 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작년에 11월에 우리 전략으로 삼았다는 뜻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뭐냐 미국의 인도양 태평양 전략이고 그렇죠. 이 기원은 아베입니다. 예. 미국이 만들었고 일본이 시작했고 미국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건 뭐냐면 중국에 대한 이 포위. 아시아의 예. 포위를 위한 아시아 전략, 아시아 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한국의 전략으로 받았다는 뜻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참여해서 대륙 세력을 견제하는 진영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 정부 때 신남방 신북방은 반대였습니다. 해양과 세력을 연결시키고 완충하면서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신남방 정책이 제가 기한을 했거든요. 제가 입안을 했습니다. 이쪽하고도 친하고 저쪽하고도 예, 친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신남방에서는 아세안 국가, 신북방에서 러시아와 상당히 이 설린 관계를 하려고 했었죠. 지금 정부는 그걸 다 폐기했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작년 11월 우리 전략이다라고 예. 받아들인 거는 이제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입니다. 그래 반쪽만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쪽. 한쪽을 선택해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의 희생양이 되느냐 또는 연결고리가 되느냐 지금처럼 하나에 이렇게 완전히 올인해 버리는 거죠.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싶긴 게 한데요. 가장 두렵고요. 예. 지금 그러면 중국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때는 그랬다 칩시다. 미국이 한미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전략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 너무 멀리 있고 그렇죠. 중국이 부상하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나라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가 미국을 대변해서 아시아에서 전략을 해준다. 미국은 더 하려고 할 수 없다. 정말 진짜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해 보이지 않냐고 기자들은 정말 행복하다. 한미를 묶을 수 있었어. 그런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를 묶겠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그 이후에 중국하고 이게 이제 했으니까 중국하고는 디리스킹이라든지 이걸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낸시 펠로시 때 제일 나빴죠. 방문 때. 예. 그때 뭐냐면 6월에 국무장 블링컨을 중국에 보냅니다. 그때 예.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답니다. 그랬죠. 예. 그게 물꼬입니다. 이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한국은 안 해요. 그래 한국은 안 해. 왜 안 해요? 중국을 관리하려면 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고 미국도 했고요. 외교적 부담이 없습니다. 해도 우리는 또 국교 수립도 안 했잖아요. 대만이랑. 안 했고요. 그때 끊었잖아요. 32년 된 중국과의 예. 수교 때 전제 조건이 하나의 중국 지지입니다. 미국은요 맞습니다. 한때는 이걸 모호하게 합니다. 전략적 모호성 싫어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정부는 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이었다고 규정하는데 미국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외교가 없는 게 아니라 치밀한 겁니다. 두 개 옵션을 가지고 한때는 중국을 자극하고 대만 예. 한쪽에서는 중국한테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중국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한다는 말을 해요. 동시에 중국의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얘기해서 중국을 자극했잖아요. 예. 같이 나가면 중국 자극 아닙니다. 그러네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국내 정치적이고 거기에 대한 대중국 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기존에 썼던 논문들에 참여하는 분들 예. 짐작하면 이런 겁니다. 한미 동맹이 강해야 또는 한미일 동맹이 강해져야 중국이 숙이고 들어온다 해요. 이게 얼마나 나이브하고 이념적인가요? 여기에 착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중간에 중국이 선의로 단체 관광 해제해 준 적이 예, 있어요. 예, 그렇죠. 그거를 그 증거로 봤어요. 어. 한미 이렇게 가니까 중국이 당황하고 음. 한국에 손을 내민다였습니다. 음.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최근에 중국에 가서 확인한 바는 한국과의 관계는 동결입니다. 어떻게 치면 악화 아니니까 다행이랄 정도로 한국이 하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동결입니다. 시진핑 절대로 안 옵니다. 이번에 에이펙 갔을 때 한국은 될 것처럼 얘기했죠. 시진핑 절대로 안 온다. 절대로 안 옵니다. 한국이 어. 바뀌지 않으면.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이번에 한중일 왔을 때도 일단 에이펙 갔을 때 시진핑이 한국 통역관 안 데려갔습니다. 통역관 자체를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든지 정보력 부재예요. 아. 자꾸 만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을 어떻게든 만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한중일도요. 원래 우리가 호스트 국가입니다. 예. 원래는 한중일, 이거 한중일은 의미가 있잖아요. 한미일 진영화돼서 그렇죠. 중국을 끌어들이는 건데 물론 시진핑이 안 오고 총리가 오는 한중일 회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호스팅이면 예. 이걸 위해서 중국을 계속 만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첫 그것마저- 만남이었어요. 11월 달에 만난 게 첫 만남이라니까요. 자, 음. 외교부 장관. 근데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면 또 중국한테 대만 그 얘기 하지도 않고 중국은 제대로 북한을 좀 견제하라고 우리가 명령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아니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친중이 아니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의 문제나 왜냐하면 이미 에이펙에서 미국하고 화해 모드로 갔으면 우리는 부담이 없어요. 그 말 한번 해주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초장빚을 갚을 천장을 수 갚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거는 우리의 정책이에요. 지금까지. 어. 왜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적대가 그러니까 안 하니까 중국한테 요구만 하니까 그 국내 일정을 핑계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호스트 국가잖아요. 게다가 모든 보수건 진보건 간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말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말이나 외교부 장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 그 경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붙을 수밖에 없는 세계 정세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 5년 정도만 조금 좀 공공하더라도 좀 참으면 그러니까 경제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은 그분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참으면 이쪽 반쪽에 물론 공업 위주고 뭐 어떤 선진국들 위주긴 하지만 그쪽에서 이쪽에서 잃었던 어떤 마켓을 시장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게 안정적으로 미래에는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예. 일말의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이 의존성이 나중에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그게 이제 바로 무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답변을 예.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외교가 아니고 경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강제로 빼돌립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빼돌립니까? 왜 중국이 왜 요소수 문제가 돼도 왜 계속 중국 갑니까? 싸잖아요. 아, 경제 논리로 그렇죠. 시장 논리로 맞아요. 움직이는 겁니다. 예, 예. 그걸 그럼 정치적 논리로 빼놓는 게 맞느냐는 게 하나.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음. 왜 구태여 한쪽을 단절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10년, 20년 중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가야 되는 거에 대한 찬성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렇다. 연착륙을 해야죠. 왜 그걸 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럼 왜 그 경제 충격을 우리가 다 봤습니까? 예. 세 번째,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게 저거잖아요. 예.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한국은 그렇죠. 제조업의 강점은 있지만 원천 기술이나 이런 데서 곧 따라잡힌다. 그러면 미국하고 선진국하고 잡아야 된다. 여기에 저는 그렇죠. 기본적인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한테 주면서 우리가 미국한테 얻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두 가지가 반도체하고 배터리잖아요. 예. 배터리 때는 IRA 우리 뒤통수 맞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배제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 들어서 투자할게. 투자하는 대신에 미국에서 우리가 공장을 완성할 때까지는 한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동일 동일 취급해달라. 이걸 미국하고 그렇죠. 협상해봤냐고요. 하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미국하고 그 협상을 안 해가지고 우린 7,500불 보조금에서 배제됐죠. 그다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에 있는 설비 정설 가지고 중국 투자하고 있고 중국 수출하는 거 규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나노면 3나노, 7나노면 7나노 해서 예.
소위 말하는 저사양은 우리가 중국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어, 그럼 니들이 다 사줄래? 미국이. 그렇지. 그러면 사줄 수는 없지. 고사양은 안 하겠다. 예. 그러면요, 미국도 오케이 할 것이고 중국은 고마워합니다. 음. 한국이 미국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중국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이걸 보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안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미국한테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게 바이든이 작년에 와서 투자 약속한 게 천억 달러고요. 예, 한 133조고요. 이것도 아까 무기처럼 유럽 전체가 미국에 투자한 것보다 많습니다. 5대 기업이. 그리고 지금까지 73조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미국한테 받은 게 뭡니까? 음. 그런 데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 다 IPF 다 망가뜨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트럼프고 거기에다가 미국 지금 어영부영이라고 할 수 있죠. 석유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고 갑자기 LNG 수출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돼버렸더라고요. 미국이 카타르를 제치고 이거는 미국이 다른 나라 지금 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기후 변화 당사국 회의도 하고 있지만 말은 뭐 레토릭은 그렇게 우리가 뭐 탄소 중립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중간에서 본인들이 이제 벌어 먹을 것 네, 다 찾아먹고 있어요. 다 찾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불만이 지금 대단합니다. 작년에 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노르웨이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싼게 가스를 받다가 미국의 LNG를 받아서 하다가 연명하다가 전기값이 100배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100배? 그리고 제한 전력 공급이라는 비상수단까지 했었습니다. 전시네. 원래 만약 더 추워지면요. 유럽 못 삽니다. 지금 독일도 흔들리죠. 영국 흔들리죠. 맞습니다. 노르웨이 흔들립니다. 예. 이게 뭐냐? 이 전쟁 때문이거든요. 전쟁은 들어가는데 미국은 알짜배기 가져가고. 게다가 미국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바이든이 내세우고 있는 미래에 대한 IRA법이 이 첨단이잖아요. 그렇죠. 소리 말하는 BBC잖아요. 예. 바이오 배터리 칩.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러스트 벨트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러스트 벨트가 뭐냐면 예. 클린턴이 트럼프한테 진 결정적 이유잖아요. 예. 노동자들이 화가 나가 돌았었는데 바이든이 잡을 창출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IRA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를 했으니까. 당장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짓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될 텐데 문제는 또 러스트 벨트입니다. 왜냐? 내연기관을 생산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기름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리를 잃게 됐다고 지금. 그래서 미국의 승부처는 이 러스트벨트거든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이 한 2만 개 되는데 정시 자동차는 100개, 200개밖에 안 그렇죠. 되니까. 노동 창출에 있어서는 예. 내연기관이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트럼프가 가서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IPF도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 방법을 지금 석유 더 많이 캘 것이고 그렇죠. 화석 연료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네. 예. 바이든이 지금 큰일 나가지고 거기 가서 바이든도 계속 집중 그쪽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그렇게 하면 미국 유권자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떨어져. 네. 본인들이 직접 생산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네. 국내 다 수급하고 수출하고 뭐 이러니까 네. 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네. 미국 사람들은 가스에서 펌프 넣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물론 나쁜 짓이긴 하지만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유권자들 마음. 사실은 예. 저기 중간 선거에서 선전한 이유는 그 IRA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긍정적인 건 IRA이고 부정적인 거는 낙태법 때문에 이 공화당에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 많거든요. 예. 낙태법이 이제 저기 그 헌법에서 바뀌어가지고 그 낙태법 금지시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IRA법이 실제로 잡을 많이 창출했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승부처는 러스트 벨트에 또 이게 이게 지난 두 번 그러니까 힐러리가 졌던 이유도 그렇고 예. 그때 마지막까지 왜 우리 며칠 갔잖아요. 그렇죠. 가면서 그렇게 뒤집어진 것도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그 유권자들은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원치를 그렇지 않아. 않고 그러니까 미드텀 때 중간 선거에는 그 바이든한테 좋게 작동했다가 이게 다음에 돌아설 가능성이 또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외교 정책이랄지 경제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갈 가능성 네.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무역 협정을 반대하고 트럼프는 모든 무역 협정을 반대합니다. 완전히 고립주의군요. 예. 예. 사실 민주당도
그 소위 말하는 그 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WTO나 이런 게 다 반대합니다. CPTPP도 반대하고. 예. 그래서 만든 게 IRA법이고 저기 IPEF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명령입니다. 의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건데 예. 이것조차도 지금 트럼프는 날려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날릴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랄지 배터리랄지 다 그쪽으로 보냈는데 네. 그 이후에 만약에 트럼프가 돼버리면 네.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투자한 것들이 이제 그게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중단시켜 버립니다. 보조금 중단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몇 년 동안은 과도기적으로 못 받는 것도 속상한데 실컷 짓고 나서도 못 받습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그럼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영원히가 아니라 우리 제가 그래서 그런 협상 조건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3, 4년 걸리잖아요. 그간에 그렇죠. 7,500불 받는 것도 그렇죠. 중요한데 이걸 하면 짓고 나서도 못 받는 겁니다. 그동안에 게다가 달러는 강세여가지고 네. 우리는 돈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요. 손해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뭔가 팔아야 되고 수익을 남겨야 근데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 한국 차가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전기차.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7,500불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전기차를 오 이렇게 가는 건 안 돼. 정치적으로 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톱 하면서 이거를 좀 그 규제랄지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늦춰버리는 거군요. 거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10년, 20년 갈 수도 있네. 그리고 잘못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이 정부는 IRA법이나 반도체법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다는데요. 그 단 한 번도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렇게 바이든을 많이 만나도 예. 하도 얘기를 안 하니까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 기자가 한국 네. 기자도 얘기 안 했습니다. 맞아요. 미국 기자가 한국 이렇게 취급해도 되냐고. LA 타임즈인가 기자 기자가 그랬었던 것 그렇게 같아요.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 이렇게 취급해도 되느냐? 우리 국익만 너무 따지는 것 아니냐?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만 그냥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외교를 안 했죠. 했다니까요. 아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중국과도 소원해주고 러시아하고는 거의 적국이 돼버렸고 미국은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의 자국 고립주의에 따라서 예.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미 투자는 130조 정도 약속을 했고 약속했고 지금 73조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이미 뭐 그거는 기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선코스트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짓고 있는 공장을 뭐 스톱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속 그뿐이니까 일본은요. 일본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일본 변호사 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위안부 그 났다고 난리를 일본에 위안부 판결 이제 강제동원해서 위안부까지 한국이 우리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박진 장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을 존중한다. 우리가 폐기했는데 그렇지. 존중한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에이펙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100%다 해결됐다. 게다가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뭐 아무 소리도 못한 게 아니고 아예 홍보를 했죠. 예, 그뿐 홍보만 아니에요. 해주고 제네바에서 9월달에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한국이 일본을 옹호하는 리포트, 우리 리포트가 뭐냐? 일본은 한국한테 공식 사과했다. 그거 지금 미디어가 찾아보면 아주 소수의 언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은 이미 한국에게 공식 사과했다. 공식 사과했다라고 이미 다 끝난 거다. 한국 리포트에 미국 리포트, 중국, 일본은 리포트에도 안 담겠죠. 자기들 공식 사과하는 적이 없으니까. 예. 국제 정세는 이 정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정말 2024년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여쭤볼 거고요. 그 전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세간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정부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혹시 어떤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는 방식의 어떤 국지전 그러면서 어떤 세력의 결집 또는 공포 분위기의 조성 그러면서 총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 전국에 강연을 다니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렇죠. 질문이고요. 실제로 예. 군대 보내고 청년들이 있는 부모들은 그렇죠. 가능한 늦게 보내고 싶다. 어. 이미 보낸 사람들은 괜찮겠냐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특히 9.19 이걸
파괴시켰잖아요. 우리가 파괴시켜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이번에 참 위성 실험에 대해서 안보리가 열렸을 때 러시아가 그 말을 듣고 나왔어요.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열릴 때마다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논의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중국이 한 말은 뭐냐? 미국이 북한을 몰아붙이기만 하니 북한으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든다. 미국이 대화를 하고 무대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그렇죠.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한국 봐라 9.19 한국이 파기해가지고 한반도를 긴장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국이 파기해서 지금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일부 파기를 했잖아요. 우리 언론은 북한이 파기한 걸로 파기했다고 계속 했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도 관련해서 당시에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파기한 걸로 네. 미국의 우파 경제지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예. 양측이 파기한 걸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예. 우리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위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과장해가지고 정신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9.19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얘기한 건 우리도 그런 부분에 위반이 많겠죠. 그걸 몇천 건이라고 지금 과장을 하는데 예. 국방부 통계가 위반 사례가 17건입니다. 겨우. 잘했다는 게 아니라 위반을 17개로 줄일 수 있을 만큼 작동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위반하지 않게 우리가 압박하는 걸로 써야지. 예. 위반할 수 있도록 더 마음껏 위반할 수 있도록 협정을 파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 상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파기했다고 지금 규정되고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어느 네. 때보다 국지전 사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명박 정부가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천안함 연평도가 다 일어났었잖아요. 천안함 연평도 일어났죠.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승전을 거둔 것도 그런 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대북 강경책의 결과이고. 음. 그런데 지금 역설적으로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있고 한반도가 긴장 상황 정도는 미국이 한미를 묶기 위해서 유용하지만 이게 끌어넘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는 달리 미국은 여기 바로 군대가 있죠. 있어 인적 예. 개입을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은 오바마가 당선이 된 2008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인적 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아주 특공대 정도 보내는 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폭격 정도지 미국에 여야할 것 없이 미국은 인적 개입을 하지 않는데 그때 그게 이라크 전쟁 때 너무 당했기 때문에 너무 당했고 미국의 예. 국내에서는 더 이상은 우리 젊은 생명들을 그렇죠. 군인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거의 대합의 수준이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전작권이 없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좋은 거예요. 전작권 없는 게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딜레마입니다. 제가 예. 40년 제 소신이 예. 나갈 때마다 전작권 반환인데 지금 요수강만 떼어내면 이들이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는 정도의 그런 것을 가질 만한 제도적 또는 그럴 만한 심리적 자신감들이 있는가? 저는 향후에 계속 남북 관계 긴장을 끌어올릴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도 북풍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북풍이 우리 시민들의 중도나 진보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철통 지지자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통 지지자한테는 반북, 반너, 반중이 먹힌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투표장의 긴장 속에 불러내게 만든다. 이런 투표 전략이 있지 않나, 선거 전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 갈등의 격화가 좋은 건 아니죠. 돼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않을 수도 것이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데요.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예요. 네. 아이러니. 근데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합리적 범위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전쟁이라는 게 비합리적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정부가 진짜 국민을 위한 정부고 국가를 위한 정부면 한쪽에서는 억지력을 얘기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중국 대 러시아 관리보다 더 급한 게 뭡니까? 북한을 관리해야죠. 북한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를 만나서 끊임없이 부탁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 한중일 장관에서 장관이 왕위한테 중국 장관한테 북한 좀 관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중국한테 주면서 부탁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2024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전망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다는 것 하나 하고 우리 정부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저는 전망 부분에서 전쟁 두 가지의 전쟁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고 예. 인플레이션도 좀 잦아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미중이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좀 합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두 개의 전쟁 다 불행한 전쟁이고 전쟁이 음. 끝나야 하고 완벽한 이 그 피해자의 승리가 바라지만 지금 국제 정치가 워낙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대선까지는 저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내년에 사실 대선이 거의 뭐 40개 정도 있고요. 그렇군요. 총선 대선 합쳐서 총선 중요한 대선. 선거, 예, 예. 우리도 있고요. 예. 1월 달에 지금 대만이 예. 중요하고 젤렌스키도 3월 달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 선거들이 한 40개 정도? 예, 40개 있고요. 그다음 우리 총선이 있고 4월에 그다음 미국에 11월에 있습니다. 제일 그렇죠. 중요한 선거들이 예.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이스라엘 전비도 많이 들고 미국이 이제 확전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있다가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저는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갈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한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전쟁의 가능성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긴장이 우리한테 주는 코리아 리스크라고 말함 이게 안보 리스크가 우리한테는 경제나 여러 가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어떻게든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계적인 시스템, 국제 기구, 국제 협력, 자유무역 레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작동했던 룰이나 규범이나 협력 체계가 좀 붕괴되고 전쟁으로 가는 게 너무 쉬워지고 예. 이게 과장되면 좀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문명적 체계나 신념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린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이 스스로 네, 뭐 맞습니다. 공언해 왔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치나 신념, 이념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너무 자주 보이니까 네. 뭐 그러면 당신들도 안 지키는데 뭐 우리도 지킬 필요 없지. 예, 뭐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은 그렇게 소위 말하는 예. 국가 이기주의나 어떤 호전적 민족주의로 지금 그거 보세요. 저는 충격이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사회의 모습의 모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가장 개방적이고 예. 민주적인. 예. 지금 트럼프와 똑 닮은 사람이 일당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예. 빌더러스라는 분인데 아예 예. 트럼프하고 똑같이 옷도 입고 금발에다가 예. 원래 금발이에요? 아니면 염색을 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뭐 네덜란드는 금발이 많으니까 예. 금발을 자기 걸 가능성도 꽤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반난민 정책 다 쫓아내라. 네덜란드가 어려운 건 다 이 난민들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혐오 조장을 해서. 그렇죠. 지금 아르헨티나에 또 그렇죠. 국제 트럼프 똑같은. 등장했죠. 예. 지금 극우 포퓰리스트. 독일의 친나치주의를 또 2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독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것은 이 시민들이나 이런 양식 있는 세계 시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과거에는 무조건 하마스나 이슬람만 비난받았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비난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분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 물론 우리가 하마스를 비판하지만요. 예. 지금 이스라엘은 지나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여론이 그렇죠. 초기부터 이렇게 돌아서.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러시아 오늘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한국에 달려 있다. 그러고 뭐냐?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그렇지. 지금 우리 안 알려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북러가 만나고 정상회담했을 때 예. 러시아 차관이 한국학에 와가지고 루덴코라는 차관입니다. 예. 한국 외교 차관이 와서 한국한테 모든 걸 설명하겠다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 한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북러 만난 거.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와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했냐면 와봤자 거짓말 할 건데 뭘 만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취소됐습니다. 아니 먼저 손을 내밀었구만 그냥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경제 제재는 하고요. 그거는 러시아도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기 보내는 거 중단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서 생적사 사적생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끝나는 전쟁에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용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그럼 러시아나 중국이 최소한 한국하고 이렇게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한 이유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정부가 3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예. 구태여. 한국이 더 파괴적이지 않는다면 한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는 않겠다. 동결이다. 이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생각입니다. 경로 변경은 못 하더라도 스탑이라도 해라. 중지라도 해라. 왜 그게 중요하면 조금 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파괴돼서 나중에 회복 못 불가능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적어도 이런 걸 지금 지지하는 받침대가 역설적으로 시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게 좀 중요합니다. 한국을 리프리젠트, 한국을 대표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죠. 아니죠. 한국 국민들이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과거와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의 시민 움직임과 적어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예. 옛날과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프리고진 쿠데타가 3시간 만에 한국한테 전해지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여론 조성 그리고 국제적인 우호 환경 분위기를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준영 외교광장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나와 주십시오. 예. 예. 최경영의 경제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오는 금요일 오늘 화요일이었죠.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